젊은이 면접은 어떻게 됐나? 합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골목길, 한 청년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면접을 망쳐버린 후였죠.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철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청년의 뒤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는 할머니는 그가 40년 전부터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박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눈을 쏟아내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라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는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은호, 2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춥다. 은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한 달째였지만 월세조차 밀려있는 상황에서 수리비를 낼 엄두는 나지 않았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오늘이구나. 태상그룹 최종 면접. 그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은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죠. 골목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등까지 쌓인 눈이 도로를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욕실로 향한 은호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죠. 뜨거운 물은 보일러와 함께 사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늘진 눈가.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정장이 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죠.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께서 무리해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꼭.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은호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작년에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죠.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죠. 어제도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태상그룹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꺼냈습니다. 수백 번은 읽었을 종이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학점 4.3, 토익 950점,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능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만 집안 배경이나 연줄이 없을 뿐이었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으며 다시 시간을 확인했죠.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30분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어요. 문을 열고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호는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고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반지하 계단은 이미 눈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목길로 나온 은호는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다 멈췄대요. 도로가 다 막혔다고.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은 걸어야 했죠. 게다가 이 눈길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10분. 면접은 9시였고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할까? 아니야. 이런 걸로 포기할 순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최종 면접까지 간 건 태상그룹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상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죠.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아니 뛰어서라도 가기로.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러웠고 한 발 한 발이 위태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폭설에 정장을 입고 뛰어가는 청년이 기이해 보였겠죠. 하지만 은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면접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10분쯤 뛰었을까요?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죠. 은호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오늘만큼은.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분명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1시간 넘게 눈길을 헤치며 달려온 은호는 마침내 태상그룹 본사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죠.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시간은 8시 20분.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겨우 도착했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상그룹 본사로 가려면 앞에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죠. 평소에도 숨이 찰 정도로 경사가 심한 길인데 오늘은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언덕 중간쯤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나 보였습니다. 으이고, 으이고, 할머니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눈길에 제대로 된 마찰력을 내지 못했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죠. 리어카 바퀴도 눈에 파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자신도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막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빙판에서 완전히 미끄러졌고 중심을 잃은 할머니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할머니의 손에서 놓친 리어카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죠.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면 큰 사고가 날 게 분명했어요.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은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마치 축구 골키퍼가 공을 막듯이 온몸을 던져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죠.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은호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리어카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고 등과 어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래도 은호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막기 위해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결국 은호는 리어카와 함께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장 바지가 찢어졌고 재킷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리어카는 멈췄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헉! 헉! 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가 심하게 쓰라렸죠.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 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유일한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은 크게 찢어져 있었고 재킷은 눈에 젖고 진흙이 묻어 도저히 면접장에 입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구두도 한쪽이 벗겨져 있었고 가방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젊은이. 넘어졌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은호를 보는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젊은이. 내가 다 망쳐놨구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렇게 됐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났죠. 은호는 찢어진 바지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옷이야 또 사면 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호에게는 새 정장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더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이런 차림으로 혹시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건가? 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 근처 태상그룹이요. 태상그룹? 아이고, 그 큰 회사를.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면접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 미안하구먼. 내가 어떻게 보상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붙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잡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꺼운 점퍼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천으로 몇 겹이나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만년필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은은한 광택이 남아있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죠. 이거 받아. 할머니가 만년필을 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은호는 당황했어요. 아니, 할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발. 내가 평생 지녀온 부적 같은 거야. 이게 젊은이에게 행운을 줄 걸세. 자네가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만년필이 자네에게 갈 차례인가 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없고 청년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은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가.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마음이었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어요. 네, 할머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호는 만년필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죠. 뒤에서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젊은이, 꼭 붙을 거야. 내가 장담해. 은호는 뒤돌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절뚝거리며 언덕을 오르는 은호의 뒷모습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착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는 법이지. 젊은이, 자네는 꼭 성공할 거야. 은호는 마침내 태상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정문 앞에 선 경비원들이 은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가? 은호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은호를 쳐다봤죠. 찢어진 정장, 진흙 묻은 얼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당당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준 행운의 부적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켜 줄까요? 은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은호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상처를 쓰라리게 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면접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호는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가득한 대기실에서 은호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어머, 저게 뭐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 여성 지원자는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아니, 태상그룹 면접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일부러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건가? 은호는 묵묵히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재킷을 벗고 싶었지만 안에 입은 와이셔츠도 땀과 눈에 젖어 있었기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죠. 실례지만 갑자기 누군가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 지원자였죠.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가요?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꼴로 면접을 보러 왔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속마음이 다 드러났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은호가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지며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가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은호님 면접 준비해 주세요. 은호가 일어서자 대기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직원도 은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죠. 저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은호는 모든 시선을 등에 받으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잠시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앞에 도착하자 은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가운데에 앉은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면접관도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은호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에 지원한 강은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은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은발이 섞인 중후한 신사였는데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경멸이나 당황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최종 면접에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보통은 조용히 관찰만 할 뿐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강은호 씨,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른 면접관들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탈락을 확정짓고 서류를 덮기도 했죠.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그 결과 이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였길래? 젊은 남자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폭설로 미끄러진 할머니의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인사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를 도와줬으니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하지만 은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은호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실력과 열정을 보여드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력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학점 4.3, 토익 950점. 스펙은 훌륭하네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순간 맨 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박진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호 씨,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이 직접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폭설 상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은호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된 것을 보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본능이라. 회장은 은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는 상처, 진흙 묻은 재킷,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든 눈빛.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강은호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동료가 위험에 처했다면요? 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동료를 돕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수습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가 큰 손실을 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니까요.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상적인 대답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왜 폭설에 리어카를 끌고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생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폐지를 주워 파는 게 하루 벌이인 분들은 날씨가 나빠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은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요.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에 잠겼죠. 다른 면접관들이 이어서 전공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은호의 대답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엉망이었지만 은호의 답변 하나하나에는 단단한 내공이 느껴졌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호는 일어섰습니다.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재킷 안주머니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은호가 인사를 하며 몸을 굽히는 순간 그 구멍 사이로 할머니가 준 만년필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진 만년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은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문을 열고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죠. 정말 어이없는 면접이었네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저런 사람은. 젊은 면접관이 동조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하나둘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솔직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쇼 같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할머니를 도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박진철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의 대화를 듣는 둥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벌써 가시는 겁니까? 인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통 회장은 면접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으니까요. 잠시 나갔다 오겠네.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시선이 바닥의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카펫 위에 무언가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것을 향해 다가갔죠. 가까이서 보니 오래된 만년필이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어요. 방금 나간 지원자가 떨어뜨린 건가? 회장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년필은 확실히 오래된 것이었지만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뚜껑 부분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J. C. 파크.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철박.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새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만년필 자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몸체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뚜껑의 특별한 디자인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만년필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아니네. 잠시만. 회장은 만년필을 꽉 쥐고 잠시 휘청였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박진철은 야심찬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제작한 것이 바로 이 만년필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펜으로 큰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거금을 들여 특별 제작한 만년필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만년필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지금은 과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 팀장. 회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인사팀장이 다가왔어요. 예, 회장님. 이 펜을 떨어뜨린 지원자를 당장 찾아오게.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인사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네. 어서. 회장의 단호한 말에 인사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은 다시 만년필을 들여다봤습니다. 펜의 몸통을 천천히 돌리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어요.
펜촉 부분의 특별한 각인, 몸통에 새겨진 미세한 패턴, 모든 것이 자신이 디자인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그 청년에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 전 국밥집에 남겨둔 이 만년필이 어떤 경로로 오늘 면접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 만년필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그때 회장의 비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강은호 지원자가 만년필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들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은호가 인사를 하며 일어서는 순간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강은호. 그래, 그 지원자 이력서 가져왔나? 예,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급하게 이력서를 훑어봤어요. 29살 관악구 거주, 부모님 모두 사망, 학자금 대출과 각종 빚이 있는 상황. 불쌍한 청년이군.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야겠네. 예.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이 지원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리고 혹시 이 청년이 벌써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안색이. 괜찮아. 어서 준비해. 회장은 다시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이 만년필이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갔을까?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정말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 걸까? 40년 전 국밥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만년필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단 말인가요? 회장님, 건물 경비실에 확인해 보니 강은호 씨는 약 15분 전에 건물을 나갔다고 합니다. 15분. 이 폭설에 멀리 가지는 못했겠지. 어서 가자. 회장은 서둘러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죠. 40년 전 첫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며칠을 굶었던 그때, 차가운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회장은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청년 집으로 가게. 예, 회장님. 그런데 이 날씨에 그 좁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천천히 가도 좋으니 안전하게 가게. 차가 출발하자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펑펑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하얗게 뒤덮여 있었죠.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지. 회장님, 혹시 그 청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비서에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 본 청년이야. 하지만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만년필에 담긴 사연을. 이 만년필이 내게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거든. 어떻게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으니까요. 그리고는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강은호 씨의 추가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어머니가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현재 반지하 원룸에서 자취 중이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청년도 자신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를 돕느라 면접을 망쳤다니 참 대단한 청년이야.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어서 그 청년을 만나야 해. 그리고 이 만년필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회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한편 면접장을 나선 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매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호는 찢어진 바지를 내려다봤어요. 무릎 부분이 크게 찢어져서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진흙과 눈이 뒤섞여 얼룩덜룩해진 재킷은 이제 정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지경이었습니다. 긴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었는데 겨우 잡았던 그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격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죠. 특히 인사팀장의 경멸 어린 표정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는 것이 평소보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넣고 또 떨어지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은호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은호는 자신의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골목 양쪽으로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으이고, 낯익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언덕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여전히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할머니는 폐지로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할머니의 어깨에도 눈이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은호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젊은이, 또 만났구먼. 할머니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죠. 할머니는 은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찢어진 바지, 더러워진 재킷, 아침과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 붙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팔을 잡으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죠. 은호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은호의 면접이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도 그렇게 미안해 하셨죠. 만약 지금 솔직하게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자책하실까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은호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올리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죠. 마치 정말로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가 주신 부적 덕분에 면접 대박 났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떨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정말, 정말이고, 네, 면접관들이 제 얘기 진짜 잘 들어주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할머니는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온기가 은호에게 전해졌죠. 그래, 그래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착한 일은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할머니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죠.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거짓말만큼은 꼭 진짜로 만들어야 해. 할머니는 은호의 등을 도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옷도 갈아입고. 오늘 고생 많았어. 할머니도 어서 들어가세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은호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뒤에 있는 리어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 무거운 리어카를 혼자 끌고 어디까지 가실 작정이었을까요? 은호는 할머니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털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곳곳이 해져서 손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 손가락들은 추위에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응? 아, 고물상이 한 10분쯤 걸어가면 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네 지금 지쳤을 텐데 무슨. 괜찮아요.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할머니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은호는 이미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죠. 차가운 쇠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으니 장갑이라도 껴야지.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은호는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폐지가 눈에 젖어서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리어카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갈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할머니? 저기, 골목 끝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돼. 할머니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눈길을 걸어갔죠.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찍혔고 리어카 바퀴가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하구먼. 자네가 면접 보고 왔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 멀쩡해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거짓말 반, 진심 반이었습니다. 분명 몸은 지쳤지만 할머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적어도 혼자 자괴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은호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맨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나?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 그 말을 들은 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야, 힘들어도 남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렴.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란다.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얀 세상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박진철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이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맞으신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을 뿐이었죠. 비서가 회장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청년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요. 할머니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었죠. 회장의 눈이 할머니의 옆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 털모자, 허리를 굽힌 채 리어카를 미는 모습.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회장은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옆모습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 빗속에서 국밥을 말아주던 그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회장님? 비서가 놀라며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태상그룹의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박진철 회장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를 세우게. 여기서 내리겠네. 예. 하지만 눈이. 어서.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회장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송이들이 회장의 코트에 내려앉았죠. 하지만 회장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구두가 눈 속에 푹푹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고급 코트 자락이 눈에 젖어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회장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손은 더욱 떨렸고 숨은 더욱 가빠졌죠. 40년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은호가 먼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호는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신사를 보고 멈춰 섰어요. 리어카도 덩달아 멈췄죠.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젊은이? 할머니가 물었을 때 회장은 이미 두 사람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은호는 회장을 알아봤어요. 오늘 아침 면접장에서 봤던 태산그룹의 박진철 회장이었죠.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회장님이 여기에? 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면접 결과를 직접 알려주러 오신 건가? 아니면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회장은 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할머니 한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의 거리가 두 걸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은발이 섞인 중후한 신사, 고급스러운 코트, 품격 있는 자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잘 차려입은 양반을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일은 평생 몇 번 없었죠. 실례지만 누구신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회장의 무릎이 눈밭에 닿았습니다. 고급 바지가 눈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눈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회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호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눈밭에 닿을 듯 말 듯 했죠. 일어나세요. 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것도 이렇게 고귀해 보이는 양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다니.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은호도 황급히 다가가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어요. 한참 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마치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진철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철. 40년 동안 편지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 걸까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그때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노숙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이 커졌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눈빛을 본 회장의 눈앞에 40년 전 그 겨울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40년 전 겨울, 28살의 박진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습니다. 진철아, 축하한다. 야,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대학 동기들이 사무실에 모여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청년들의 꿈은 하늘을 찔렀죠. 벽에는 방금 걸어놓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성무역 주식회사. 진철과 친구 성우가 합쳐 만든 회사 이름이었어요. 둘은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꿈꿨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무역회사를 차렸죠. 이바들 3년 안에 우리 강남에 사무실 옮긴다. 진철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28살 청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5년 안에는 해외 지사도 낸다. 성우도 덩달아 외쳤죠.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철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몸통에 은색 장식이 들어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만년필이었죠. 이걸로 첫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진철은 만년필을 꺼내 들고 허공에 사인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멋있다, 진철아. 역시 우리 사장님. 그때만 해도 진철은 몰랐습니다. 이 만년필이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될 거라는 것을요.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작은 거래들이 성사되었고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진철은 더 큰 거래를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건 정말 큰 겁니다. 성공하면 1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거래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진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큰 건데요? 1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진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만, 성금을 좀 내셔야 합니다.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40년 전에 진철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회사 자본금 전부를 쏟아부어도 모자랐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바로 나와요. 진철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큰 건이 올까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철은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썼죠. 진철아,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진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계약서에 만년필로 사인을 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 달 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뭐라고요?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도 큰 손해를 봤어요. 전화기를 든 진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낸 성금은요? 그게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파산 직전이거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진철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2억.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진철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성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 씨, 문 열어요. 돈 갚을 때까지 안 갈 겁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진철은 사무실 안에 숨어 떨고 있었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미안해, 진철아. 나도 빌려준 돈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어. 나도 미안하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서. 성우마저 떠났을 때 진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을 압류했어요.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철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진철은 차마 부모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가 망가졌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철은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사무실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도 남지 않았죠. 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춥다. 진철은 떨리는 몸을 움켜쥐며 걸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진철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죠.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진철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한 발만 올리면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젊은 양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돌렸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중년 여인이 헐레벌떡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치마 위에 두툼한 외투를 걸친 여인이었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위험해. 여인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급히 진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난 지금 새벽 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자네는 지금 뭐 하려는 거요? 여인이 진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초점 잃은 눈동자. 며칠을 굶은 것 같구먼. 여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가게가 저기 다리 건너편인데 밥은 먹고 가야지. 여인은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진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철은 힘없이 끌려갔어요. 거부할 힘도 없었죠. 여인은 진철의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옥분인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앉아요. 금방 줄 테니. 여인은 진철을 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들고 나왔어요.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진철은 국밥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뜨거운 국물이 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고기도 수북이 올라가 있었죠. 돈이? 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먹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철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진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은 듯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흐윽. 진철은 숟가락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국밥 그릇에 뚝뚝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울어내요. 여인은 진철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철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왔죠. 한참 후 진철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진철은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조심하고. 여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철은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몸을 데워주었고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죠. 다시 살아야겠다. 진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진철은 국밥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옆에 우편함이 보였어요. 진철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꿈의 상징이었던 그 만년필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진철은 근처 구멍가게에서 종이와 봉투를 얻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주머니께 죽으려던 저를 이 국밥 한 그릇이 살렸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다시 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만년필을 맡아주십시오. 이것은 제 꿈이었고 실패했지만 제 전 재산입니다. 성공해서 찾으러 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진철 올림. 진철은 편지와 만년필을 봉투에 넣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진철은 돌아섰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의 걸음에는 다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철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배달도 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해나갔죠.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철의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태산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회사는 이제 태산그룹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매출이 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철의 가슴 한켠은 늘 무거웠어요. 아주머니, 성공할수록 그 국밥집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진철은 사람을 풀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국밥집이 없었어요. 빌딩이 들어서 있었죠. 혹시 옥분이네 국밥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진철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진철은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회장의 눈앞에 현재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 무릎 꿇은 자신,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할머니. 40년을 찾아 헤맨 그 여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박진철, 자네가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야윈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중후한 신사와 겹쳐졌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는 은발이 섞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할머니, 은호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죠. 두 사람은 눈밭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그 청년이구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성공했어. 정말, 정말 대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날 자네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회장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눈 내리는 골목에 메아리 쳤죠. 은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어요. 아주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성공한 후 바로 국밥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가게는 사라지고 없었죠. 빌딩이 들어서 있었고, 회장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습니다. 탐정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죠. 회장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폐지를 주우시면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 낡은 옷, 허리가 굽은 모습, 이 모든 것이 회장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도 참 파란만장했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떠난 후 한 5년쯤 지났을까? 국밥집이 제법 잘 됐어.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큰 금액이었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우리한테 다 넘어왔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집이고 가게고 다 넘어갔어. 평생 모은 돈도 다 날아갔지. 빚쟁이들이 우리를 찾아다녔어. 매일 전화가 왔고 가게 앞에서 기다렸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할머니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어. 남편이랑 둘이서 쪽방촌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지. 남편은 낮에 일용직 일을 했고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을까? 남편이 쓰러졌어. 과로였지. 병원에 데려갔지만 얼마 못 가고 세상을 떠났어. 아주머니,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혼자 남았어.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나이도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지.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 2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 할머니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남긴 편지와 만년필이야.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쪽방촌을 옮길 때도,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것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 상자에 넣어서 늘 품에 지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야. 자네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할머니는 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았습니다. 회장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게 아주머니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맞아. 그게 맞아. 할머니는 손을 뻗어 만년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이게 오늘 아침 그 청년한테 준 게 이거였지.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강은호 씨가 면접을 보고 나가던 중 떨어뜨린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호를 돌아봤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은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이리 와봐.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이 청년이 날 구해줬어.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리어카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뻔했는데 이 청년이 몸을 던져 막아줬지. 그 바람에 옷이 다 망가졌어. 면접 보러 가는데 말이야. 회장은 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찢어진 바지, 더러워진 재킷. 그제야 은호가 왜 그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생각났어. 자네가 남긴 만년필이.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이 만년필을 이 착한 청년에게 행운의 부적으로 줬어. 이 청년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네를 내게 데려왔구먼. 이 청년이 면접장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렸고 자네가 그걸 주어서 이렇게 날 찾아온 거잖아. 할머니는 은호와 회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 40년 전에 자네를 살렸고 오늘은 이 청년이 날 살렸고 그 청년이 다시 자네와 나를 만나게 해줬으니 회장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고맙네, 강은호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을 거야.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고맙네. 은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두 사람을 구했어. 아주머니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40년 수건을 풀어줬지. 회장은 은호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아까 면접장에서도 느꼈지만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회장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집도 마련해드리고 편히 사시도록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회장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고맙게 받을게.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돌아봤어요. 자네도 면접장에서 만년필 떨어뜨린 거 알고 있었나? 아, 아니요. 몰랐습니다. 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구멍이 났었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만년필이 우리 셋을 이어준 거야. 40년 전 나와 아주머니를, 그리고 오늘 자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지. 회장은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면접장에서 자네 실력은 이미 확인했네. 학점도 좋고 토익 점수도 훌륭하고 답변도 논리적이었어. 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 스펙은 누구나 쌓을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꿀 수 없거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알려줬어. 면접은 면접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면접은 바로 이런 순간,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야. 회장은 다시 은호를 바라봤어요. 우리 회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건 바로 사람이야. 실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다움이지. 자네가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줬어. 회장은 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호 씨, 자네 합격일세.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정말입니까?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아니, 오늘은 푹 쉬고 모레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 연락해두겠네. 은호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합격 통보를 받고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은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할머니 부적 덕분에 합격했다니까. 은호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까 했던 거짓말이 진짜가 된 거예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어요. 아주머니,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 리어카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은 할머니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은호도 함께 따라갔어요. 차에 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차가 출발하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리어카만 홀로 눈 속에 남겨졌지만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끌지 않아도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기지개를 켰죠. 손을 뻗어 옆 탁자 위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호호, 오늘도 잘 잤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따뜻한 방, 폭신한 침대, 깨끗한 이불.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할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1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죠. 참 좋은 곳이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거실에는 아담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제 회장이 보내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회장이 고용한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줬죠.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건지 할머니는 매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맛있는 반찬들.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로 푸짐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오? 아주머니, 접니다. 진철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빵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빵 좀 사왔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먹었지. 자네는? 저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간식으로 드세요. 회장은 빵 봉지를 식탁 위에 놓으며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죠.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없어. 너무 좋아.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야. 할머니는 회장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왔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요즘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고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 참. 은호는 요즘 어떤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그래, 다행이구먼. 착한 애니까 당연하지. 실력도 정말 좋습니다. 며칠 전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오늘 저녁에 은호도 오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댁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오, 그거 좋지. 내가 밥을 해야겠네.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아주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안 돼, 안 돼. 손님 오는데 내가 직접 해야지. 요즘 반찬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고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은호랑 같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선반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1년 전 눈 내리던 그날 이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회장과 은호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40년 전 진철이 남긴 그 편지였죠. 그때 사진 참 잘 나왔죠?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사진이야. 할머니도 그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은호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호 씨 정말 대단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은호 씨 덕분이에요. 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겸손까지 하네.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야. 팀장이 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이었던 은호는 이제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은호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여러 통 와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하며 답장을 보내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은호 사원, 회장님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은호를 안내했어요.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호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아, 강사원. 앉게. 회장은 은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더군. 강사원을 꼭 칭찬해 달라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1년 전 자네를 뽑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아니, 그날 눈길에서 자네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지. 회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40년의 한을 풀 수 있었어.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그날을 떠올렸거든요.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자네의 장점이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죠.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었어. 회장은 상자를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은호가 상자를 열자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1년 전 그날 할머니가 준, 그리고 회장과 할머니를 이어준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건 자네 거야. 이 만년필이 자네를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해줬으니 이제 이건 자네가 가져야 해. 하지만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그래서 자네에게 주는 거야. 자네야말로 이 만년필을 가질 자격이 있어. 회장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만년필로 자네의 앞날에 더 큰 성공을 써내려가게. 나처럼 말이야. 은호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감이 묵직했어요.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40년의 세월과 인연이 담긴 보물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참,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아주머니 댁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아, 네. 당연히 가야죠. 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6시에 로비에서 만나세. 같이 가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저녁이 되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어요. 회장과 은호가 나란히 서 있었죠. 어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은호, 1년 사이에 더 의젓해졌네. 호호. 할머니께서 주신 부적 덕분입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와준다니까 얼마나 기쁜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이 소주를 따르고 은호는 할머니께 물을 따라드렸어요. 자,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도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을 거야.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겠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셋 다 행운아야. 서로가 서로를 살렸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회장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참, 은호야.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할머니.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네, 할머니.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던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 눈이 온다. 회장과 은호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올겨울 첫눈이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첫눈이면 소원을 빌어야지. 할머니가 손을 모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과 은호도 따라서 손을 모았어요. 우리 셋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은호는 할머니의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은호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만년필이 손에 잡혔죠. 은호는 만년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만년필이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이 만년필 하나가 우리 세 사람을 이어줬다니. 은호는 미소 지으며 만년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은호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은호의 어깨에, 머리에, 온 세상에 하얗게 내려앉았죠. 은호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죠. 1년 전 그날 폭설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은호는 주머니 속 만년필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 만년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은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따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